네, 코로나19 확진자 39만 명대 발생했고요.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지만 사망자는 470명,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유행의 정점이 예상보다 길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낮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올을 승인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어제보다 10만 명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4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현재 추이는 지금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일부 조금 감소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 39만 5천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동일 요일이었던 3월 16일과 비교해 보면은 지난주 3월 16일에는 62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해본 거 20만 명 가깝게 지금 확진자가 감소해서 되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의 통계적인 오류 때문에 사실은 그 전날 확진자가 일부 섞여 있는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이틀째 평균을 보면 대략 한 지난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각각 한 5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대략 10만 명 정도는 지금 감소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는 거는 맞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아직 이 코로나19 확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 유동적인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확진자 추이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159명에 비해서는 일부 감소한 1,081명. 그다음에 이 위중증 환자 숫자는 지금 확진자 숫자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사망자 숫자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470명으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전전주에 206명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반 가깝게 지금 증가를 한 거고요. 지난주에 통계적인 오류 때문에 전날 통계가 같이 합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429명이 사망한 거에 비하면은 한 50명 가깝게 지금 증가한 거기 때문에 사망자의 숫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은 현재 유행의 정점을 넘어서 감소세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스텔스 오미크론이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게 오미크론 변이의 이제 하위 변이인 이제 BA2 변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여러모로 언론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BA2 변이의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 원래 변이보다 이 치명률이라든가 중증화율은 그렇게 이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네. 이게 결국 전파력이 30% 정도 이제 더 크기 때문에 더 잘 전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유행 상황에서 이 BA2 변이로의 어떤 우세종이 이제 변화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유행의 점점 구간이 이제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인데 일단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19의 대부분의 이제 거의 99.99%는 오미크론 변이에 해당하는데 그 하위 변이인 BA2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를 살펴보면 지금 이제 한 주 새 26.3%에서 41.4%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아마도 이 BA2 변이가 아마도 이제 이 BA1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확진자가 수가 좀 줄어드는 국면이 있었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재확산되는 국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뭐 다시 감염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전파력이 더 강한 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서 이제 재확산의 국면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BA1이 유행한 다음에 이제 BA2 변이가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유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결국은 정점 구간이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사망자라든가 중증 환자라든가 이 숫자도 더 길게 이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점이 길어지게 된다면 걱정되는 부분은 사망자, 위중증 환자가 당연히 그럴 텐데 오늘도 사망자 최다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는데 위중증 환자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일단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편인데 문제는 사망자거든요. 예. 그동안 지난 그 한 4주 정도의 주간 발생 추이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2월 4주에는 인구 10만 명당 1,8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3월 3주에는 대략 한 5,400명 정도로 거의 한 4주 사이에 3배 가까운
이제 확진자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위중증 환자 숫자는 2월 4주에 10만 명당 1명이 3월 3주에는 2.19명으로 2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대신에 사망자는 2월 4주에 10만 명당 1명이 지금 3월 3주에는 3.79명으로 3.6배 각각이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확진자의 증가폭보다 오히려 사망자의 증가폭이 명수는 작지만 조금 더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자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사망자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 사망자분들 중에 보면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위중증으로 가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원래 위중증이신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의료기관에 입원해 계시다 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런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되면서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지금 정부 쪽에서 특별하게 내놓은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돼도 7일 만에 격리 해제가 되고 3일은 고위험 시설을 방문하지 말라고 지금 정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도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고위험 시설이 사실은 병원이나 요양원, 요양병원인데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7일 격리 해제하고 3일은 거기 가지 말라고 해놓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7일 만에 격리 해제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딜 가야 될까요? 병원 안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의료기관 안에서의 감염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분명히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사망자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이게 병용 금지 약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투여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금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들도 본인들이 그런 약물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안 먹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관련이 없는 분들도 다른 약물을 투여받는 분들이 안 먹겠다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치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먹는 치료제 얘기도 잠시 뒤에 좀 짚어보고요. 실제로 부산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있던 코로나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부검 결과 코로나가 아니라 복막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관리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앞으로 좀 다양한 원인의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사례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이분이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격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확진자인 거죠. 근데 확진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막염이 이제 증세가 있었던 건데 이 복막염 증세를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상황이 방치가 되면서 이분이 결국은 이 복막염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면 이분의 직접적인 어떤 사인이라는 거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이죠. 복막염으로 인한 사망인 것인데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이 그러면 이분의 사망 사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냐.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일부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된 사망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것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이게 코로나19 사망자로 잡히지는 않는 것이지만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난점이 있는데 다만 이 사례는 그래도 비교적 분명하게 어쨌든 이 주된 사인은 복막염인 것이고 생활치료센터가 적절하게 대응을 잘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좀 방지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를 추가로 이제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 정말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인데 원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 코로나19는 완치됐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에서 있었던 여러 영향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이제 기저질환이 악화돼가지고 사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망자로 잡히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코로나19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좀 난점인데 그래서 지금 초과 사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망하시는 이제 사망자 숫자하고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특히 이제 최근에 좀 확진자들이 크게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사망자 숫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예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5천 명 가량 지금 초과 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5천 명이 전부 다 이제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사망자이냐? 그거는 이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경향적으로 상당한 숫자,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숫자의 어떤 사망자들이
코로나19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망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의료기관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폭증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던 분들이 분명히 사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적절한 어떤 대처라든가 그리고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재택치료 관리에도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내일부터 재택치료 관리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는 이제 일반 관리군으로 전환이 됩니다. 집중관리군을 원하면 이제 선택이 가능한 건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관리 역량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러면 60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군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면은 그동안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현황에서 60대의 치명률은 0.17%로 70대의 0.74%에 비해서는 낮지만 이게 50대의 0.05%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정도 높은 치명률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러한 치명률이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대규모 증가 때문에 좀 희석돼 보인다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은 60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0.5에서 1% 사이 치명률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 이게 치명률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60대 같은 경우에 거의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독감의 치명률을 0.1%라고 보는데 그게 대부분 이것도 고령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정도의 치명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60대를 그러면은 일반 관리군으로 전환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적절하지 않은 판단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워낙 대규모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관리 역량이 한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높은 위험군인 70대 이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관리 역량의 한계가 발생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확진자가 크게 놀다 보니까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계심도 낮아지고 또 확진자가 쓴 양성 마스크가 판매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여러모로 지금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 특히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소 경증으로 끝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이제 고생하더라도 조금 이제 앓더라도 좀 이제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다음에 예를 들면 생활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좀 타서 그걸로 좀 어떻게 좀 좋은 어떤 효과를 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안이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터넷상의 거래나 상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확진된 사람이 이제 착용했던 마스크를 뭐 이렇게 좀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확진되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 건데 사실 황당한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생활지원금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실 수 있고 만약에 확진이 됐다고 하면은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워낙 이제 확진자들이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벌써 지원금이 바닥나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이 지원금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가장 절실하냐? 저소득층이고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됐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지거나 심지어는 사실상의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직장에 다니고 있고 하면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원금을 받아야 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부러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생활지원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으로 상당히 이제 옳지 않은 그런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좋은 뭐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까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인 상태였는데 저도 비교적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예를 들면 지원금 줄 테니까 지금 다시 한번 확진되라라고 한다면 저는 확진을 선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자제하셔야 되고 코로나19에는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점을 좀 명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으로나 본인 건강을 위해서나 코로나19로 일부러 감염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먹는 치료제 얘기 다시 좀 해볼게요. 라게브리오 긴급 승인을 해서 2만 명분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라게브리오가 승인이 상당히 좀 늦어졌죠. 이게 부작용
그런 우려가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괜찮은 겁니까 이거? 부작용도 있지만 이제 치료 효과가 그 팍스로비드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아, 약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위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효과를 놓고 봤을 때 팍스로비드가 위중증 예방 효과가 한 90에서 95%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예방 효과가 30% 정도 차이가 되기 많이 때문에 나네요. 맞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의 효과밖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는 팍스로비드에 비해서 가임기 여성이나 남성이 먹었을 경우에 이제 기형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사실은 승인 자체가 늦어진 약인데요. 근데 이제 이 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팍스로비드의 사용이 생각외로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이 늘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략 한 90만 명 분량을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20만 명 분량이 들어와 있고 그중에 대부분이 소모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가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 아마 그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팍스로비드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병용 금지 약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팍스로비드를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라게브리오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이런 병용 금지 약물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라게브리오 투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라게브리오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된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위중증으로 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는 팍스로비드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어느 분이 드실 거냐에 대한 그다음 팍스로비드를 누구 위주로 줄 것이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질병청이나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 잘 계획을 짜서 사용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금기 약물에 대해서도 다르고 라게브리오랑 팍스로비드랑 복용 방법이나 대상도 다르잖아요. 게다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30%와 90% 정도의 차이라면 처방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효과가 있는 팍스로비드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처방에 있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방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방역 당국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를 일반적으로 이제 처방을 하는데 이 팍스로비드의 처방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치료 효과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라게브리오를 처방하는 것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복용 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복약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도를 잘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잘 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이제 뭐 영국, 미국, 일본 등의 15개국에서 이 라게브리오가 승인이 된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팍스로비드를 대체하는 이런 이제 약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조적으로 또 조건부에 한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사용하면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게브리오를 이제 처방을 받았을 때 혹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뭐 특별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지금 뭐 체제상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에 특화돼 가지고 어떤 뭐 따로 뭐 이렇게 부작용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의약품에 의한 이제 어떤 부작용의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서 이것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신청해가지고 받게 돼 있거든요. 다만 이걸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의약품을 복용한 것하고 부작용이 일어난 것하고 이제 인과성이 이제 인정이 돼야 이것은 이제 이 피해 구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좀 여러모로 이제 방역 당국과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 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소 이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